네, 안녕하세요. 7급 공무원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형사송법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책형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가시면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한다 라고 돼 있죠. 자, 1번 가시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심지어 법정에서도 의무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의 의무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 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직기타당한 지문이죠. 1번은 뭐 딱히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2번 가시면 자백의 의무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의무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검사가 그 의무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라는 거죠. 자, 자백의 의무성이다라는 것은 증거 능력에 전제되는 사실이고 증거 능력에 전제되는 사실은 증거 능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거의 사실상 뭡니까? 이 조서, 이 진술 증거 있죠? 진술 증거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주장하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2번도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자,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 일지의 내용 중 공소사실의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항해 일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첩 사건이죠. 수첩 사건에서 기계적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요.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예, 이것도 뭐 딱히 어렵진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3번이고 정답 고르는 데는 문제는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난이도는 하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가시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자, 1번 가시면 서면이 공소장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로서의 공소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예,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공소장을 제출해야지 소송행위로서 공소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세요. 필요적 변호 사건은 공판 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거는 이제 사선 변호인이 비록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선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이 있어야 되니까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고 당해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에는 모두 무효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시험 보시면 거의 대다 상당히 많은 판례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세요. 유죄 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하느냐? 면소 판결 사유는 아니죠. 왜냐하면 특별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면소 판결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무죄 실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무죄 실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건 아니다. 면소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요.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내린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이므로 따라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판조서가 유효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판조서가 유효하지 않죠. 따라서 이때는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하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자,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시죠.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1번 가시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령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정형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미칩니까?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는 현실적 심판 대상뿐만 아니라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도 미치고,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고, 그죠? 범위 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판단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공소 제기 당시에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때는 면소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면소 판결. 자, 아무튼 1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구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다른 범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돼 위자료 공소 제기된 경우 위 수감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사실 이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중국에서 복역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한국으로 추방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2번 판례도 타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이거는 최신 판례였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모의고사에서 가끔씩 출제했던 거죠. 자, 3번 가시면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다. 최신 판례였고 이것도 충분히 맞추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4번 가시면 피고인이 A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 있음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A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요 대상 판례는 뭐였냐면 A 사건이 있고요. B 사건이 있습니다. 자, B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었고요. 사실은 A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소가 있었습니다. 고소가 있었는데 B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다는 사실을 지득을 했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지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B 사건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그죠?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했다. 그러면 판례 입장은 B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했기 때문에 B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더라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때 A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었는지 전혀 지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A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설령 B 사건에 관해서 국외 도피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것도 판례를 충분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가세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있는데, 자, 1번 가시면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였죠. 그래서 1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공소장 변경 신청서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 하여도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 규칙 몇 조인가요? 142조 3항 가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헌 해석상 둘 중 하나에 대해서만 송달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뭐 유명한 판례였죠. 그래서 2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자, 그 다음에 3번 가세요. 제1고인이 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제1고심에서는 법정 기간에 별도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제1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때는 사실은 이제 변호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변호인은 심급 대리 원칙이죠. 심급 대리 원칙이다라는 거고, 심급 대리 원칙상 상소장까지는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고장까지는 제출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항고장은 제출할 수 제항고장을 제출하려면 1심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제항고장은 제출할 수 없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신급대리 원칙상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판례 입장은 반드시 뭐를 제출해야 된다?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항고장만 제출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권 대리인의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고장은 제한고장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질문이다. 이것도 뭐 나름 최신 판례였다. 그래서 사실 뭐 4번까지 어려운 질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서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술 동의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판례 입장은 뭡니까? 상소를 취하면은 다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이익한 거죠. 따라서 이때 동의는 묵시적 동의로서는 안 되고 명시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번까지는 뭐 문제 푸는데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가세요. 정보 저장 매체 기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가시면 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 파일 명세를 특정해야 하고 이를 출력한 서면을 피의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나름 최신 판례였는데,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판례 1번 해설을 한번 가세요. 자,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 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춰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 목록에는 정보 파일 명세 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자,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이메일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가시면 수사기관이 압수 현장에서 정보 저장 매체 기억된 정보 중에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을 받아 압수한 경우자, 기존의 판례는 뭐였냐면은요, 혐의 사실 구분 없이 전체를 다 뭡니까,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체를 다 뭐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자체를 아예 다 뜯어내거나 그럼 전체를 다 카피를 했다. 그리고 나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관련된 부분 있죠. 영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그때는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압수가 아직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참여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된다. 그런 판례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최신 판례는 뭐였냐? 2번 다시 한번 가시면 수사기관이 압수 현장에서 정보 저장 매체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한 다음 이를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다. 그러면 판례 입장은 뭐였냐? 아까 것은 뭐였냐면요, 혐의 사실과 관련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를 다 하드 카피했거나 이미징 파일 등 형태로 전체를 가지고 가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해당 사실과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이때 이제 출력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압수
압수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과 같이 해당 관련 부분만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에 이를 복제해서 생산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압수 절차는 종료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그때 제출받을 때 압수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는 참여 기회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아무튼 하나의 판례였고 최신 판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아무튼 최신 판례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가시면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하나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번 정답 이거는 한번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대상 판례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2013년도에 이제 선고된 판례였고 그죠? 2013년도에 선고된 판례였고 이때 당시에는 현행 313조 2항과 같은 조문이 없었습니다. 조문 내용이 없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진술서라면 작성자가 그죠?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면 이제 원칙은 이제 진술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진술자가, 피고인이라면, 작성자가 뭘 인정을 해야 되더라? 성립의 진정을 인정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인정을 했었어야 됐다. 그죠? 그죠? 이게 313조 1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13조 2항과 같은 조문이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313조 2항에서 이제 신설이 됐죠. 신설이 되면서 313조 2항 내용이 뭐냐? 진술서의 작성자가 만약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전자문서라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 그 다음에 이게 통상의 서면이다라고 하면은 감정 등 방법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법률이 이제 이 313조 2항 조문 내용이 새로 들어온 게 사실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2013년도에 선고된 판례고 2016년도에 313조 2항이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뭐냐? 이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전자문서라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 성립의 진정을 얼마든지 증명을 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 그러니까 작성자 또는 진술자 자 그래서 진술서라면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하나여라고 돼 있죠. 하나여. 제가 뭐 국문을 뭐 문헌 해석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냐? 313조 2항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립의 진정을 입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제가 볼 때는 3번 거는 313조 2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313조 2항은 아니야. 무조건 이 판례가 무조건 옳아.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313조 2항이 새롭게 신설됐고 신설된 조문의 취지를 보았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판례 자체를 출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3조 2항을 고려해 봤을 때 성립의
본인의 진정함이 진술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 주장이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5번에 3번 한번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뭡니까? 예시 답안은 3번이었어요. 3번이 옳은 거였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컴퓨터 디스크에 들어있는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 디스크 자체를 물증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일 때는 당연히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답 없음이 맞는 것 같고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정답 없음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예시 답안은 3번이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갑시다.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합시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작물범, 자 양자 간의 관계는 일단은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공범 아닌 경우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증인의 지위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증인의 지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증인 적격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당해 피고인은 증인 적격이 없죠. 그죠? 증인 적격이 없다. 왜 그렇죠? 장해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이제 피고인의 지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 자, 이거는 당연히 증인 적격이 없습니다. 그죠? 증인 적격이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라는 거죠. 지위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반대신문 기회는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거 법정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일단은 이제 세 번째가 또 뭡니까?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and 상호간 보강 증거 된다라는 거죠. 보강 증거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공범자이지만 공동피고인이 아닌 경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처음부터 분리기소됐거나 아니면 변론을 분리했거나, 그죠? 분리기소했거나 변론을 분리했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 되는데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소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범자인데 공동피고인이 아닌 경우 이때 되는데, 이때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죠.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때는 증인 적격이 있다라는 거죠. 증인 적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죠. 공동피고인. 이때는 당연히 증인 적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 적격 있다. 우연히 병합 심리되었을 뿐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증인 적격이 있고요. 증인 적격이 있는 자의 법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인 신문 절차를 요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판례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 충분히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은 증인의 지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세요.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 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사실을 허위 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해설을 가시면은요, 해설 니은의 첫 번째 줄 가시면, 뭐라고 돼 있죠? 형사소송법에서 이와 같이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자, 중요한 거는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에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증언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동그라미 X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갑시다. 법원이 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3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죠? 고지를 했으면, 고지했으면 충분하죠. 자, 그 다음에 3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누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고인이 입어야 되는 거죠. 자, 형사소송법 276조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친문으로서 증인신문하고 사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 조사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자, 아무튼 간에 증인신문에 관해서 고지를 했죠. 언제 증인신문 하겠다라고 고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출석하지 않은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신문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을 했고, 챙기지 않은 거는 누가 챙기지 않은 거죠? 피고인이 챙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불리고 누가 입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가세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송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때는 이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설을 한번 가시면은요. 자, 리을 가시면 148조의 증언거부사에 해당할 뿐이다 라는 거죠. 법 151조에 의하면 소환장 송달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 출석 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인 거지 이런 거 사실보다 형사소송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출석 거부 사유는 아니고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6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가시면 고소불가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소불가분 원칙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있는데, 고소불가분 원칙, 그죠? 고소불가분 원칙은 기본 전제가 뭡니까? 전제는 친고죄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친고죄를 전제로 해서 객관적 불가분 원칙, 주관적 불가분 원칙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관해서 반의사 불벌죄도 준용을 할 거냐?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반의사 불벌죄도 준용할 거냐 이거라서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왜?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죄질이 다르다. 이런 거를 전제로 논거로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고소 불가분 원칙은 어떤 죄를 범죄를 기준으로 한다? 친고죄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친고죄를. 자, 1번 갑시다. 다른 환자들 앞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환자 A에 대하여 의사갑이 욕을 하면서 업무상 지득한 A에 대한 비밀을 누설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출제자는 이 범죄 관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 것 같습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 말씀드리지만 이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 일죄의 일부였죠.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죄에 있는데 일죄에는 형사소송법상, 그러니까 소송법상 일죄에는 단순 일죄, 과형상 일죄, 포괄 일죄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포괄 일죄.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상상적 경합으로 놓고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하고요. 모욕죄하고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죠. 업무상 비밀 누설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욕죄도 당연히 이거는 절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도 절대적 친고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친고죄. 그러니까 일죄고 그 다음에 과형상 일죄니까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친고죄고요. 그죠? 그래서 친고죄이고 일죄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즉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도 고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뭐 2번이야. 뭐 어느 교과서에나 다 나오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2번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갑이 하나의 문서를 통해 A, B, C를 모욕하였으나 A만이 갑을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 A 고소는 다른 피해자인 B, C
지시 모욕행위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야 뭐 어느 교과서이나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변호사 갑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했다. 항상 이제 강의할 때 고소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욕죄하고 사자 명예훼손죄, 요거는 친고죄죠. 친고죄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거는 반의사불벌죄였다라는 거죠. 반의사불벌죄. 자, 그러니까 고소불가분 원칙, 뭐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가 다 친고죄여야 되는데,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죠. 따라서 명예훼손죄,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 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요건이 뭡니까?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었죠.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인 뭐냐? 친고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죠? 친고죄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한번 가시면, 자, 3번 가시면 변호사 갑이 A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B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물론 이제 상상적 경합력을 전제로 출제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사실은 이제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고죄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사실은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도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봤어야 됐겠죠. 고민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3번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효력에 미친다라고 했는데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요. 수혜의 모욕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 자, 경합범 관계다라고 한다면 일죄가 아니고 수죄죠. 수죄로서 경합범인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전제가 친고죄야 되고 일죄의 일부야 되는데 이때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죄가 아닌 수죄죠. 따라서 이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4번 가시면 수회의 모욕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이 중 하나의 모욕행위에 대한 고소는 다른 모욕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예, 맞는 얘기죠. 왜? 경합범 관계고 수죄이기 때문에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은 뭐 약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이도는 뭐 상까지는 아니고 중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가세요.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1번 가시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 조문에 하면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을 할지 풀어줄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권한이다. 누구의 전속적인 권한이에요? 수사부문의 권한인 거고 검사의 의견은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 뭡니까?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2번 가시면 보석 청구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신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틀렸냐면요. 24시간이 아니고 즉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체 없이. 그래서 해설 2번을 가시면은요. 교책 54조 2를 가시면 이랑 뭐라고 돼 있죠? 보석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고 즉시 지체 없이다라는 거죠. 뭐 사실 이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싹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뭐 즉시 지체 없이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다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취지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체 없이가 되고요. 자, 3번 가시면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은
담보 제공의 보석 조건은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법률 조항입니다. 법률 조항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법들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이 과태료의 금액까지도 암기를 해야 될까? 과연 공부를 할 때 조금 의문시 되긴 합니다. 아무튼 뭐 조문 자체를 출제를 했고요. 정답은 8번에 2번이었다라는 거죠. 24시간이 아니고 지체 없이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수많은 조문들을 다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과태료에서 얼마 이하의 과태료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암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출됐던 것들 위주로 해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갑시다.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자, 1번 가시면 포괄일제인 영업범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 사이에 그 범죄 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때 추가로 발견된 확정 판결의 범죄 사실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분식점에서 어떤 판례였습니까? 분식점에서 이제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라면, 떡볶이, 김밥 등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영업범이었죠.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였습니다. 포괄일죄였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이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죠.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 자,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소를 제기를 했죠. 공소를 제기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약식 명령이 확정된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결국 뭡니까? 이때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이제 라면, 뭐 떡볶이, 김밥 등 팔았습니다. 김이죠. 김밥 등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였어요. 포괄일죄였는데 사실은 이제 쭉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공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이제 이때 뭡니까? 이때 이제 똑같은 동일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라면, 떡볶이, 김밥 등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습니다. 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확정된 약식명령에도 기판력 일사부재료가 미치죠. 일사부재리효가 미치고 확정 기판력 일사부재리가 미치고, 이때 약식명령에서 기판력 일사부재리가 미치는 범위, 시적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발령시였다라는 거죠. 발령시. 그래서 이때 이제 약식명령이 발령됐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또 이제 계속 라면, 떡볶이, 김밥 등 팔았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빼버리고, 그죠? 기판력 일사부재 때문에 요거는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언제까지 됐겠죠.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밥, 떡볶이, 라면 등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약식명령 발령 시 이후로 라면, 떡볶이, 김밥 등 영업허가 받지 않냐고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판례 입장은 뭐였냐? 이거 공소장 변경할 게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영업범위라 하더라도 그 중간에 동일행인가요? 예, 그죠? 예,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 사실에 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약식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때는 분단이 됐다라는 거. 분단이 됐다. 그래서 이때는 결국 뭐냐? 공소 사실의 동일성. 그러니까 A하고 B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없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결국 뭐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할 수는 없고 이때는 새롭게 공소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자, 이것도 아무튼 최신 판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어느 선생님이나 다 강조하셨던 판례였죠. 그래서 1번은 뭐 문제가 될 게 없었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검사가 범죄 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는 공판 중에 공소 사실을 공갈미수로 하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었더라도 공갈죄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그 효력은 반의사불법적 협박죄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현실적 심판 대상은 뭡니까, 지금? 현실적 심판 대상은. 자, 현실적 심판 대상은 공갈미수인 거예요. 공갈미수. 그죠? 설령 잠재적 심판 대상이 뭡니까? 협박죄였다 하더라도, 현실적 심판 대상이 공갈미수고, 이것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소송 요건의 전부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잠재적 심판 대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 심판 대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 심판 대상이 공갈미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따라서 설령 고소 취소했다, 즉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강갈미수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송 요건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무죄 실제 재판해야 되는 거지. 법원이 공소유효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무튼 소송 요건의 전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현실적 심판 대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현실적 심판 대상. 이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하는 포괄일죄인 상습 범행을 추가로 기소했으나 그 심리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 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그죠? 일단은 일죄가 있고 수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일죄, 과형상일죄, 그 다음에 포괄일죄라고 돼 있고, 포괄일죄와 일죄를 구성하는 그 일부 사이는 뭐가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 자, 그래서 단순일죄로 선공소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포괄일죄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중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괄일죄는 공소를 취소를 하고 먼저 공소 제기한 단순일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온당한 조치인데, 여기까지 끝난 건 아니었죠. 온당한 조치인데 검사의 의도가 이게 추가 기소가 아니고 공소장 변경의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공소장 검사의 성명에 의해서 이중 기소가 아니고 일제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괄일죄 전체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다라는 게 검사의 성명을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다? 그때는 공소장 변경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자, 아무튼 3번 다시 갑시다. 자,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에 포괄일죄인 상습범행을 추가로 기소했으나 그 심리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 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은 범죄 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단순과 포괄 사이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중기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공소 제기한 단순일죄에 대해서 포괄일죄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조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니고, 자,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자, 동그라미 3번 해설을 가시면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시면 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나, 여기까지만 이제 문제를 출제한 거죠. 심표도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처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추가 기소에는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 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하는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성명에 의하여, 그죠? 그래서 추가 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한 개의 죄에 대한 중복 공소 제기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위 추가 기소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 기소된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 실제 판단하여고 추가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중기소로 동일 부분 이중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야? 일단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 일죄로 기소하고 그 다음에 후
포괄일죄로 기소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양자 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포괄일죄로 바꿔주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온당한 조치이긴 한데 검사의 성명에 의해서 이 포괄일죄 추가 기소가 사실은 전체 범행에 대해서 처벌을 거는 의사표시다라는 게 명백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단순 일죄 공소 사실에 대해서 추가 기소한 것 이거를 뭘로 공소장 변경으로 의제를 하겠다 그거였습니다. 자, 이것도 뭐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상당히 강조했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가시면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 일부만 진술을 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 매체를 제출하였다. 자, 그러면 공소장 변경 신청서라든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공소장 여기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느냐? 근데 판례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판례가 소극설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규정이 없다. 자, 전자문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도 디지털 포렌식 자료 있었죠. 이것도 이제 전자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판례 논거에서 이것도 들었어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서 전자문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공소장이라든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관련해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규정이 없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엄격한 서면주의, 물론 이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이제 구술로도 가능하지만 공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제출하게 되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판례가 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문서로는 제출할 수 없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강조했던 것들이죠. 자,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조했던 것들이 문제에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4번도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2번이다.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가시면 일부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일단 기억합시다. 확정 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 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항소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분리가 가능한 겁니까? 분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분리가 가능한 거죠.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일부 상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만이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상소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분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상소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2심 심판 대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상소기간 도구로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뿐이므로 항소심의 심리 판단을 보면은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에 한정된다라는 거죠. 그죠? 분리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일부 상소했기 때문에 상소한 부분만 2심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그다음에 니은 갑시다. 37조 돈단의 경합범, 즉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부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율을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자, 여기만 볼 때는 마치 이제 그 뭡니까? 항소를 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상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항소 범위를 전부를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다? 일부 상소가 아니고 전부 상소라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이 판례 취지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데요. 자, 항소 법원이 항소 범위를 전부로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일부 상소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상소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2심, 전부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이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는 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일부 상소가 아니고 전부 상소로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디귿 갑시다. 환송전 항소심 판결에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A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B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는데
그죠? 검사만 무죄로 선고된 H에 대해 상고를 하자 대법원이 원심 판결 중 H의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일부 상소가 가능한지 봅시다. 일부 상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합범 관계이고 주문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요건 경합범 관계이냐? 자, 설문 보시면 경합범 관계 있다라고 돼 있고 H에 대해서는 무죄, B에 대해서는 유죄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경합범 관계이고 주문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 상소가 가능한 거죠. 가능했고 검사만 무죄로 선고된 H에 대하여 상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검사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한 B죄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대법원은 파기를 할 때는 어느 부분을 파기할 수밖에 그러니까 2심 심판 보면 어딥니까? 검사만이 상고한 A죄 무죄 부분만 상고심의 2심 심판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A죄만 파기했다라고 한다면 환송할 때도 당연히 A죄 부분만 환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지문이다. 일부 상소의 법리를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리를 갑시다.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일단은 일부 상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죠? 실제적 경합범 관계가 된다. 경합범 관계가 되고 플러스 주문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자, 그래서 경합범 관계이지만 주문을 나눌 수 없거나 또는 일죄 관계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는 일부 상소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 상소했다라고 한다면 전부 상소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상소로 취급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전부 상소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소 불가분 원칙상 상불원상 전부 2심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은 전부 심판 대상이에요. 전부 심판 대상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에 대해서만 이제 예외가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예외가 있는데 유죄 부분이 있고 무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그죠?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하고 검사가 무죄, 물론 이제 무죄 부분이니까 피고인은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를 못 하죠. 그러니까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판례 입장은 뭐냐? 판례 입장은 이 무죄 부분은 뭐다? 공방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2심 되긴 해요. 전부 2심 된다. 그래서 유무죄 전부 상소심의 확정 차단 2심은 됩니다. 확정 차단 2심은 된다. 하지만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죄 부분은 결국 뭐냐? 공방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피고인의 이익보호 관점에서 판단하자. 그죠? 이익보호 관점에서 판단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죄 부분은 건드리는 게 좋습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보호 관점에서 자, 그래서 비교를 할 게 뭐냐면 유죄 부분이 있고 무죄 부분이 있는데 유죄 부분이 있고 무죄 부분인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상소를 안 했어요. 상소를 안 했다. 그리고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상소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2심 전부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죠?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보호 관점에서 파악하자.
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예, 건드려서 낫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전부 심판 대상이 되는 걸로 보고, 만약에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다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기 때문에 따라서 피고인의 이익보호 관점에서 이게 이 부분은 공방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가시면, 환송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 수재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그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이를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다. 상고 이유로 삼지 않냐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냐, 이것도 같은 취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따라서 상고 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공방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리을도 틀린 거죠. 그죠? 리을도 틀렸다. 그러면 정답 몇 번입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맞고 리을은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7급 문제 해설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지식들이 있죠. 예, 굉장히 고급 지식을 상당히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문제 11번 갑시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 그냥 단순히 판례 문구 암기하는 식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7급 공무원 정도 준비하실 때는 판례 문구 가지고 암기하는 건 택도 없고, 왜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했는지 그 논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 11번 가시면 형사소송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1번 가시면 국민 참여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뭐냐, 국민의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에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권리를 도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적 권리는 아니고, 국민은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이고, 설령 이 결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지극히 타당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가세요. 헌법 109조 법원제일법 57조 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공개금지 결정은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됐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면 공개재판 받을 권리가 하자가 치유가 되나요?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개재판 받을 권리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설령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이 증거 능력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론인데 뭐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갑시다. 형사소송법 345조에서 상속권 회복 청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근데 강의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거는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 객관적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가시면 피고인이 당해 사건은 공동피고인의 김항에 의해 항소권을 포기했음을 항소 제기 기한이 도과한 뒤에 비로소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거지 객관적 사유는 아니잖아요. 객관적 사유는 주로 뭐냐. 자, 2번 가세요. 교도소장이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정보를 송달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구속된 피고인에게 알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고, 자, 3번 가시면 공시송달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공시송달을 하는 데 대해서 뭐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보세요.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는데 공판 절차 진행되고 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부분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가에 대해서 내가 꼭 어디 주소 어디 고소에 있다라는 걸 반드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장차 여러분들이 장차 형사소추 당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국가에 대해서 항상 나의 주소는 여기다, 고소는 여기다 알릴 의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부분은 공시송달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해서 나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요.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1심 형사재판이 변론 종결되어 판결 선고기일이 고지되었지만 그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소송 촉진 등하는 특례법에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의 공판기일에 곧바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그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이것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공지송달이죠. 예, 공지송달이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드릴 게 뭐냐, 공지송달로 해서 뭔가 절차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은 이제 주관적 사유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기망했다 하더라도 그 기망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관여를 할 겁니까, 그죠? 예. 실제로 기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무튼 뭐다, 이거는 일본은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일본이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다, 뭐 난이도는 중중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 가시면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1번 가시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며 동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도 구속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 인정자료로는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속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로서 입증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구속요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 엄격한 증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로는 엄격한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 사실의 인정 자료로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여야 된다. 왜? 이걸 가지고 구속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2번 가세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와요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증인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번역 명할 수 있다. 이건 뭐 형사소법 그냥 조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 채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한 증거 결정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있는 때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은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얘도 해당하지 않는다.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요.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에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양형 조건에 관한 51조 사항을 수집 조사할 수 있다. 이것도 뭐 판례 내용인데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13번도 사실은 1번 지문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저는 썩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아까는 어렵다 그래놓고는 지금에서 뭐 이것저것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시험장의 난이도, 체감 난이도하고 제가 이제 문제 해설할 때 체감 난이도 조금 틀린 거죠. 그런 걸 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14번 가시면 체포 및 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같은데 1번 가시면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하더라도 33도 1항 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3도 1항 1호는 당해사건 구속이죠. 자, 그러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하지 않았다. 불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당해사건 구속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국선 변호인 선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불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33조 1항 위반은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자, 2번 가시면 사경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권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자, 이게 이제 판례를 약간 꼰 거죠. 그죠? 원래는 이제 검사가 긴급체포 승인 권유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였냐면은 긴급체포가 제대로 정당하게 된 건지, 아니면 긴급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될 경우가 없는지, 그런 거 조사하기 위해서 피의자 직접 대면 조사하는 거지, 긴급체포의 합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대면 조사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장이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딱 갔는데 사실은 이제 2번이 틀린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가시면 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 그중에 실행 직후인자를 함은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 범인이 이미 체포한 자의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도 판례 입장이었고요. 자, 4번 가시면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후 사후 영장 발부 전에 수사기관의 조치에 의해 석방되었다면 그 후 동일 범죄 사실에 관해 법원에 발부한 구속영장이 구속하더라도 이 법은 아니다. 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법원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는 거지. 다시 뭐 구속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14번은 정답은 2번이죠. 14번은 정답은 2번인데, 이게 또 사실은 이제 난이도는 한 중 정도. 그죠? 그래서, 그냥 판례만 단순히 톡톡 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대충 눈두덩만 찍어줬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확 틀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5번 가시면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1번 가시면 헌법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는 검사 신청해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영장주의가 예의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고 있냐?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거예요. 영장주의가 반드시 예외 없이 관철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례 입장이죠. 그죠? 결정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뭡니까? 무영장 압수수색 허용되잖아요. 그죠? 일단 되기 때문에 1번은 일단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가세요. 피해자가 구속 당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고집하지 못하였고 구금징한 중 면허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속을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뭐가 중요합니까? 구속 사유는 뭐예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죠. 그러니까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그거 관련된 게 이제 구속 취소 사유인 거지. 뭐 이거를 고집받지 못했다. 그럼 면회 거부 등의 처분을 받다. 이거하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가세요. 검사는 증거 사용을 압수물에 대해 소유자 등의 간부 청구 있는 때 간부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부에 응해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뭐 렌트카였나요? 렌트카와 관련된 판례였는데 이것도 다 최신 판례 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요. 제소자가 법령 근거, 위탁한 비망록을 교도관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제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그 비망록 증거 사유에 대해 반드시 제소자 동의 받아야 된다. 이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거는 임의제출문 압수로서 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제출문 압수로서 적법하다. 임의제출문 압수할 때 소유 소지 보관자인데 보관자가 제출할 때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다. 자, 아무튼 4번도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 가세요.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1번은 약식명령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 발생하고 피고인에게 송달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 송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가세요. 변호인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 정식재판 청구 하지 못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주관적 사정인 거죠. 주관적 사정인 거지 객관적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검사가 사기죄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소송 계속 중이에요. 그러면은 기판력 일사부재료가 발생을 합니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판력 일사부재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기판력 일사부재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유무죄 실체 재판, 그 다음에 통고 처분, 그 다음에 직결심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면소 판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약식명령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식명령이 확정이 돼야지 기판력 일사부재료가 발생하는 거지. 약식명령이 정식재판 청구해서 1심 소송 계속 중이다라고 한다면 기판력의 전제, 그러니까 기판력 발생 요건이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시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 위반에 무효인에 해당한다. 설마 이거 틀리진 않으셨겠죠. 정말 이거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얕게 공부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3번은 틀렸다. 이거는 뭐 굳이 4번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4번 갑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17번 갑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례가 사실은 이제 그 법무사 2차 작년 법무사 2차 시험인가요? 여기서 이제 딱 출제가 됐던 그 판례였죠. 이것도 이제 형사소송 실무 교재 안에 있는 판례입니다. 자, 민원인 갑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을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을이 건축허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갑은 뇌물을 제공했다. 자, 그러니까 갑의 뇌물 공여, 을은 이제 뇌물 수수죄죠. 이후 검사는 뇌물죄에 대한 혐의로 갑과 을을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자, 그럼 갑과 을의 관계는 뭡니까? 공범자인 공동 피고인 관계죠. 자, 1번 갑시다. 갑과 을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이들은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범자인데 분리기소됐다라고 한다면 공범자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분리기소 아니죠. 분리기소 아니 지금 변론을 분리했죠. 변론을 분리했다. 분리기소했다. 그러면 공범자이나 공동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 거고 이때에는 뭐다? 증인 적격이 있다라는 거죠. 피고인 지위 없기 때문에 따라서 증인 적격이 있다라는 거죠. 증인 적격이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증인이 될 수 없다는데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갑이 공판장에서 을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주겠다. 그러면 지금 결국 뭐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뭡니까? 뇌물죄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행 경비에 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물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경험자가 경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진술이에요. 본래 진술이에요. 본래 증거죠. 이건 본래 증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을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지금 갑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야 나한테 뇌물 줘. 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 달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험자가 경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진술이 아니고 본래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2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세요. 만약 갑만이 검거되어 검사가 갑을 증례죄로 기소했다면 그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을의 수뢰죄에 대해서도 미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정말 많이 출제가 된 거죠. 여기저기 시험 주관식이건 객관식이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필요적 공범 중 대항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 미치지 않는다. 그 판례를 알고 있냐? 그거죠. 설마 이거 틀리셨을까? 3번은 미친다 라고 돼 있는데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세요. 공판장에서 갑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을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갑의 자백이 을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갑의 자백을 을의 범죄 사실 인정하는 데서 증거를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돼 있죠? 아까 뭐라고 돼 있죠? 피고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고요. 상호간 보강 증거가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의뢰 범죄 사실 인정하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신문의 기회도 보장이 되어 있고 피고는 자백에 해당하지 않고 상호간의 보강 증거 된다. 그죠? 17번은 설마 틀리셨을까? 자,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갑시다. 검사는 갑을 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수사했으나 갑은 범행을 부인하였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기에서 기억하시면 가와 관련하여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즉시 긴급체포에 대해 사후승인을 받아야 된다. 긴급체포 사후승인은 사경이 이제 긴급체포하고 나서 검사한테 사후승인 받는 거지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사후승인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갑시다. 자, 이에 검사는 수사 중 A가 강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알고 A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가 거절하자 A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세요. 나와 관련하여 검사가 A 출석을 전화로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뭡니까? 검찰사건 사무규칙 12조 1항 2항 돼 있는데 검찰사건 사무규칙을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전화로 물어보는 게 뭐가 위법하다라는 거죠. 도대체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를 굳이 입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 갑시다. 자, 그러나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자, 밑에 디귿가세요. 다와 관련하여 검사가 A를 조사하기 위해서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A가 죄 지었습니까? A는 지금 목격자일 뿐이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죄도 안 지은데 왜 체포영장을 청구합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리를 갑시다. 이에 대해 A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소제기는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예전에 이제 물론 이제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참고인 진술 조사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참고인 진술 조사를 확보를 못하니까 의무수사로서 참고인 진술 조사 확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하는 거고 이게 원래 수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검사에게 송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얼을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4번이다. 굉장히 쉬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소송에 있어 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후적으로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1번 가시면 변호인이 없는 피고는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자는 실질적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하자인 거죠. 그 다음 공판길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사에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그럼 결국은 이게 뭐예요? 나 반대 신문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하자가 치유된다. 이것도 다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2번 가세요.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유서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했는데 검사의 항소유서 요지는 1심 피고인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역시 항소유로서 사실론과 양형 과정의 사유를 들고 있다. 자,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 항소심이 쌍방 항소를 변론 없이 기록에 나타나 양형이 조건이 되는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1심형의 양정이 적절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항소유서 부분이 송달되지는 않았어요. 피고인에게 항소유서 부분을 송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그 항소유관에서 다 기본적으로 다 판단해보고 지금 피고인도 지금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유서는 뭡니까? 양형 과정을 들고 있잖아요. 양형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방어를 하고 있죠.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세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주신문하면서 유도신문을 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고지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유도신문 한 하자가 주신문 할 때 유도신문 한 하자가 치유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한 판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죠. 검사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소장 부분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기일에서 당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로 공소장을 가름한다고 구수 진술을 합니다. 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공소장으로 가름한다는 구두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 당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는 등 공소제기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공소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피고인 제명 공소사실 적용법조인데 피고인이라든지 적용법조 등에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소장이 아주 기초되는 것이 누락이 된 거죠. 아무튼 이거를 과연 공소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를 공소장이라고는 아예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공소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는 거. 너무 본질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하자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이것도 그렇게 뭐 썩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 20번 갑시다. 증거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합시다. 형사소송법 318조 1항은 검사 피고인이 증거를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거동이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재판사정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판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변호인의 증거동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에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 능력이 인정돼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처리되지 않는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 능력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묵시적 동의도 허용된다라는 게 형사소송 실무에 이제 그렇게 규제 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사실 이제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형사소송 실무에서도 비판을 하는데 아무튼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니은도 맞는 지문이죠. 자, 디귿 갑시다. 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 증거로 하며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피고인이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했어요. 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이들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하며 동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이 자기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동의 의사표시합니까? 그때는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갑시다.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 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겠는 검찰 조사보고 작성,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해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 당연히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 변호인의 의도는 뭡니까? 변호인의 의도는 고발장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잖아요. 그죠? 설령 수사보고서에 대해서 했다 하더라도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거 이거는 증거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고발장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동의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죠. 명확한 거는 뭡니까? 명확한 거는 지금 고발장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변호사가 부동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설령 수사보고서에 첨부서면으로 고발장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 동의 수사보고서에 대한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 동의 효력을 고발장에까지 미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20번은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문제가 다들 뭐 풀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사실은 저는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죠. 시험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 물론 이제 합격하실 분들이야 이제 대상 상관은 없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시험 보셔야 될 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조문하고 판례하고 이론이 있었을 때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에 판례도 그냥 출제를 한 것이 아니고 지문을 꼬아서 냈다. 그 다음에 판례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암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조문 같은 경우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조문들을 다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출 지문 위주로 해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는 반드시 왜 그렇게 판례가 판시를 했는지 논거를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교정직이라든지 검찰직은 거의 출제 뭡니까? 뽑는 인원이 극히 한정적이잖아요. 검찰 같은 경우 한 10명 뽑나요, 7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다. 사실 뭐 주관식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이 신청은 꼭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